박태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혼란에 빠진 프랑스에서 부유세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억 유로를 넘는 극소수의 부유층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제안을 한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의 이름을 따서 주크만세 또는 슈퍼리치 부유세라고 부릅니다. 사실 세계 최고 부자들은 월급보다는 주식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큰 돈을 벌지만 그에 대한 세금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와 함께 다시 떠오른 슈퍼리치 부유세 논란,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정치, 외교 영역을 넘어 스포츠, 문화계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각으로 이를 0시 1분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만큼 셧다운을 초래한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최소화하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특히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제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핵보유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 관련 회견에서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포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 관련해서 김 부상이 말한 것이 좋든 싫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핵보유는 이미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된 것과는 별개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공격을 모의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독일 현지에서 이스라엘인과 유대인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부터 화기와 탄약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베를린에서 무기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에게 독일에 위험을 끼치는 심각한 폭력 준비와 테러 준비 가입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며 첫 법정 출석은 2일 진행됩니다. 가자 지구에 거점을 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유럽연합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한 단체입니다. 필리핀 중부 세부섬을 강타한 규모 6.9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쯤 세부섬 북부 해안마을 보고시로부터 북동쪽으로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69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세부 인근 보홀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222명 숨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600여 차례 여진이 감지되면서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과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명한 침팬지 연구자이자 세계적 동물보호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제인 구달 연구소는 이를 성명을 통해 구달 박사가 자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달 박사는 26살이던 1960년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영장류가 의사소통, 개성발달, 도구 제작 및 사용 등에서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선순위도 순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을 유지한 셧다운 기간 동안에 국경 통제, 관세 등 이 트럼프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도 순서가 있다라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반면에 민주당 지역구에서 진행되거나 민주당이 선언하는 사업은 셧다운 등을 빌미해서 자금줄을 끊으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가 셧다운 기간 동안에 다수 직원은 무급휴직으로 처리가 되고요.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계속 일하게 되는데 네.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과거 셧다운 때보다도 더 많은 직원을 유지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민세관 단속국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자 지난 7월 달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해서 이미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셧다운 기간 동안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2023년에 셧다운 때 국경 이민 업무를 담당하던 국토안보부가 직원의 88%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95%까지 직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도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의 무역은 대체로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상무부 그리고 무역대표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셧다운을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보 기능을 중단하고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기회를 삼아서 민주당을 타격 주겠다. 뭐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 달러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이면에는 뉴욕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또 지역구가 뉴욕주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보트 국장은 취소되는 사업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16개 주라고 밝혔는데요. 이 주들이 다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압박을 가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1일 날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 불편이 있었는데요. 네. 첫날이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 않긴 합니다만 주말을 지나면서 셧다운 파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국립기록보관소, 국립식물원, 의회 도서관 등이 문을 닫았고요. 의회 예산처는 연방정부 셧다운 동안에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공무원이 210만 명이니까 35%가 이제 휴가에 들어가는 건데요. 또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각종 공공시설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문을 닫는 시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 표결 처리 취소됐습니다만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부결됐는데요. 네.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이런 보조금을 두고서 민주당은 연장해야 된다. 근데 공화당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부결이 된 건데요. 네. 빠르면은 3일날 또다시 재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또 부결이 되면 계속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또 주가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키워드, 평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 네. 지금 하마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평안이 성사가 될지 아니면 다시 깨질지 기로에 서 있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서 무장 해제 조항을 좀 수정해달라고 하마스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하마스 지도부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협상에는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관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마스 측에서는 무장 해제와 하마스 그 이제 조직의 산하에 있는 파벌 간부의 추방 조항 이런 것들 좀 수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에 대한 국제적인 보증 그리고 가자지구 안팎에서 암살 금지 조항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마스 측은 다른 지역과 아랍 세력과도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최대 이틀 또는 사흘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둘러싸고 하마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자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네. 다른 한쪽에서는 무장 해제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마스와 저항 세력 요구를 반영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중재국인 카타르의 알사니 총리도 알 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난달 29일 날 72시간 안에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의 단계적인 철군 그리고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담은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요. 이걸 네타냐후 총리가 받으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합의를 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마스의 하마스가 결정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측에서도 하마스 측에 응답할 시간 3일 또는 4일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세를 계속 강화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최소 16명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고요.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포위망을 강하게 밝히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정말 마지막 퍼즐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방패와 방패의 싸움. 네, 보통 뭐 방패와 창의 창과 싸움 방패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기하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미사일 방어 전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안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실전 배치를 공언한 데 이어서 중국도 중국판 골든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의 사우차나 모닝포스트는요. 중국 연구팀이 중국판 골든돔을 할 수 있는 조기 경보 탐지 플랫폼의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징 전자기술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인 리슈 등이 이끄는 연구팀이 지난달 초에 이제 중국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미사일 1000발을 동시에 추적 가능한 분산형 조기경보 탐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연구팀 주장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위성, 레이더, 광학 센서 그리고 각종 정찰 장비 등 육해공 그리고 우주 기반 자산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 탄환과 미끼 탄두를 직접 구분해서 비행 궤적을 분석을 해서 요격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역, 각 플랫폼에서 산발적으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예. 단일 결과물로 정제해서 표적 추적, 발사 경보, 위협 식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합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동안에는 미사일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은 그 모든 난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군은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아직은 개발 단계이긴 합니다만 인민해방군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시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세계 처음으로 지구 전역을 덮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국방 기술이 미국보다 좀 더 앞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임기 안에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개념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무기통제비확산센터는요. 6월 달 보고서에서 이 속도로 만약에 간다면은 네. 2028년까지는 시연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좀 속도가 느리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개발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이 1,750억 달러 투입하겠다 밝혔습니다만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은 그 정도는 부족하고 8,31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우주군 고위 관계자들도 아직까지 기술적 청사진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업계에서는 데이터 통합이 최대 난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에 대해서 우주를 전쟁터로 만든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해놓고서는 정작 자국에서는 남몰래 유산 유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미국이 먼저 냈지만 구현은 중국이 좀 더 그러게요. 빨리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어쩔 수가 없다. 네, 요즘에 뭐 영화 제목인데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만간에 볼 생각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다. 우리도 이제 우리도 관세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처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목소리가 유럽에서 나오면서 유럽연합이 수입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대비해서 2배로 올리고요. 관세가 면제되는 쿼터도 절반으로 줄이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입산 철강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쿼터, 그러니까 할당제 물량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다고 합니다. 네. 집행위가 오는 7일 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부문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했고 철강 부분의 국가별로 이제 쿼터를 정해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 물량은 25% 관세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서 다음에 그러니까 6월 3일, 30일부로 이제 이게 만료가 되는 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강에 품목 관세에 더해서 50%로 관세를 높이면서 유럽연합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응책을 내는 겁니다. 유럽연합 이 같은 안을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한 철강이 수출액을 봤었을 때 44억 8천만 달러, 6조가 넘거든요. 네. 미국은 43억 4,700만 달러로 수출액보다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쨌든 관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유럽에서 철강 지금 철강 얘기잖아요. 네. 수입 철강에 대해서. 근데 그 외에도 품목별로 관세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로 산업 정책과 관세를 통해서 생산을 끌어올리고 한다면서 유럽만 유일하게 영내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면서 불편하심을 나타낸 거죠. 네. 마크롱 대통령은 주권을 유지하려면 현재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좀 고통받을 때 국가가 뭔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산 전기차를 시작해서 이번에는 철강 부문 여진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부문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가 안보 거기에다가 자국 경제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 방식을 유럽연합이 답습하는 셈이 된 건데요. 이 같은 관세 부과는 무역협정에서 협상 카드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도 똑같이 관세를 올려놓고 추후 협상할 때 이제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카드로 쓰게 되는 건데 네. 결국 한 나라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다 나라도 이제, 도미노처럼 네.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세는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가 제목을 통해서 결국 트럼프 위기 행정부 올려놓은 관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그렇죠. 그 파장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네, 네, 네.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명한 침팬지 연구자이자 세계 동물보호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올해 91세였는데요. 사망 당시 미국 내 연설 투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동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타잔, 닥터 두리틀 같은 아동 문학을 읽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은 가지 못했고요. 런던에서 비서를 일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건데
1957년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만난 저명한 고고 인력자 루이스 리키가 이제 구달을 영장류 연구를 이끌면서 이렇게 유명한 침팬지 과학자가 된 건데요. 탄자니아에 있는 굼베 지역의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구달은 인간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도구 제작, 사용을 야생 침팬지가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이걸 1964년 네이처즈에 발표하면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기존 연구가 포획 상태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달리 구달은 직접 야생 상태에 있는 침팬지와 함께 지내면서 체계적으로 침팬지를 관찰, 연구하는 방식으로 동물 행동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물 행동학 박사를 받고 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됐고요. 침팬지의 어머니라는 별칭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팬지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침팬지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는 문제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부터는 이제 환경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1977년에 굼베 연구지원과 아프리카 환경보로에서 본인 이름을 딴 비영리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은 구달을 어머니 대제 자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연과 침팬지를 사랑했고 연평균 300일을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자연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고요. 세계 여행은 90대가 되도록 계속 여행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 있는데요. 희망의 이유, 자연과 우정, 희망 그리고 깨달음의 여정 같은 여러 가지 책도 발간했고요. 아동서적도 무려 30편이나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구달은 생전에 지구 회복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희망이 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면서 가능한 가벼운 생태학적 발자국을 남겨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물을 향한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할 뿐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침팬지가 얼마나 사람을 비슷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몸짓, 입맞춤, 퐁, 손잡기, 두드리기 이런 모든 행동들을 침팬지가 사람처럼 다 한다고 합니다. 네, 동물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잘 되었나? 네, 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예. 동물학자들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세대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가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홈 함께 듣겠습니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and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I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ll be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ve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gotta come home. Let me go home. I've had my run, baby, I'm done. I wanna come home.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either Paris or Rome, and I wanna go home.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제로 일주일째 정부행정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47개 시스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112개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구율은 17.3%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제와 관련해 노후 설비 교체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재난복구 시스템 부재 등 미비한 이중화 조치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02% 오른 3,52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8월에 SKT 휴대전화 요금이 일시 인하되면서 1%대로 내려왔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자산 가치가 사상 최초로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여론이 요즘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요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말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네. 지난 9월 22일이었는데요. 수도인 로마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프리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거든요. 네. 정말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로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테르미니 중앙역 앞 광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네. 참가자들은 저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이탈리아 정부를 향해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인종 학살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탈리아가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모든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사회 기반을 흔들 만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만 노동자들의
무기 선적 거부 움직임입니다. 제노바나 리브로노 같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들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사 문자를 실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온 건데요. 네. 우리 손으로 비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송 길목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로마와 어떤 일부 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움직임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동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좌파 세력과 시민단체들의 큰 지지를 받으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데요. 네. 원래 이탈리아의 좌파는 강대국에 맞서 약한 나라를 돕고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겪는 고통을 과거 이탈리아가 파시즘 독재와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역사 레시스텐자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는 건데요. 이렇게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치면서 이번 시위는 단순한 반전운동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멜로니 총리나 이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이스라엘 편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유럽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게 지내온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우파 정부도 네.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원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안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선을 넘었다,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불렀다고 직접적으로 비판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결국 이탈리아 국내의 거센 비판 여론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항구나 도로 같은 주요 시설을 막아서는 시위를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보고 이런 행동을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끓는 여론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힘이 붙이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우파 성향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니까요. 이젠 이념을 떠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런 분위기에는 스포츠계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스포츠계로까지 번지면서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사이클 대회 지로델 에밀리아에서 이스라엘 팀의 참가를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공격 같은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팀을 보이콧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축구 감독 협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이유로 들면서 이스라엘을 월드컵이나 유럽 선수권 같은 모든 국제 축구 대회에서 빼야 한다고 축구 연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네.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영향력이 큰 단체가 직접 나선 거라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관련된 문제가 이탈리아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요. 네, 이탈리아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전통적인 좌파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우파 지지층까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면서 정부의 외교 정책도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잦은 파업과 시위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돕자는 좋은 뜻은 알겠지만 반복되는 사회 갈등의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거부 움직임이 앞으로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유럽 전체 중동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슈퍼리치 부유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자 1,800명에게서 무려 33조 원을 걷겠다는 건데요. 프랑스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하네요. 오늘 글로벌 경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리치 부유세. 예, 설명해 주시죠. 슈퍼 맞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 그렇죠.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이자 파리 경제대학이랑 미국 UC 버클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가브리엘 주쿠만 교수라는 사람이 제안한 세금이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야당이 그 이름을 따서 주쿠만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금을 새로 꾸려진 내각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쿠만 교수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1세기 자본론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의 제자로도 조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네. 불평등 분야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세금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러니까 순자산이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1645억 원입니다. 네. 이걸 넘어서는 부유층 1,800명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최소 2%는 세금으로 부과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네. 그래서 슈퍼리치 부유세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무조건 2%를 내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낸 소득, 그다음에 여러 준조세를 포함한 사회기여금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적어도 순자산의 2%는 돼야 하는데 네. 그에 못 미치면 추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1,800명이면 사실 극소수인데 맞습니다. 이게 그만큼 많이 거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슈퍼리치니까. 맞습니다. 수는 적지만 부자라서 예. 내야 하는 세금이 엄청난 건데요. 프랑스 최고 부자인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루이비통 회장이잖아요. 네. 그 베르나 아르노 회장의 순자산이 네. 1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5조 원쯤 됩니다. 전 세계 5위 부자로 유명하잖아요. 2%가 세금이라고 하면 연간 3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조 7천억 원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워낙 자산이 많으신 그렇죠.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네요. 여튼 그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많은 세금을. 그래서 그렇죠. 아르노 회장은 주쿠만 교수를 자유주의 경제 파괴를 목표로 하는 극자 활동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금 내기 싫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벌었는데 왜 세금으로 다 이 많은 돈을 내야 되나. 그래서 주쿠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리치 부유세를 도입하면 네. 연간 200억 유로의 세수를 더 충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 치면 33조 원쯤 되는데요. 물론 뭐 80억 유로에 불과하다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 200억 유로라고 하는 돈은 재정 긴축을 제안했다가 내각 총사퇴를 불러온 바이루 전임 총리가 제안했던 긴축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긴축하지 않고도 상당 부분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예. 그래서 프랑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6%가 주쿠만세에 찬성할 정도로 조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좌우할 것 없이요. 네. 그런데 왜 슈퍼리치들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지. 이게 단순히 배가 아파서는 아니고요. 네. 우리는 보통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으니까요. 높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 그다음에 다른 소득 합해서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다. 네. 그러면 세율이 15%인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네. 10억을 넘어가면 세율은 45%로 훌쩍 뛰거든요. 버는 거의 절반이 세금이라 는 얘기인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누진세라고 누진세. 하는 겁니다. 많이 네. 벌수록 많이 낸다. 그렇죠. 근데 슈퍼리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주식이 많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7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 전 세계 1등 부자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급으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메타의 마크 자커버그는 기본급이 $1이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저스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8만, 우리 돈으로 1억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연봉이 $7만 6천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올라서 슈퍼리치가 그렇죠. 됐고, 호화주택에 전용기까지 거느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 월급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이 적어서 사실 정작 세금을 많이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돈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이라서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많이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주쿠만 교수가 슈퍼리치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예.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프랑스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부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그런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크만 교수가 2024년에 작성한 초고액 부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이랑 프랑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 4개 국가의 소득 분위별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걸 추정한 보고서인 건데요. 실제로 세율이 얼마인지를 따져본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0.001에서 0.01%의 부자 상위. 상위? 네, 소득 상위. 네. 그 사람들의 실효세율은 50%가 넘습니다.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억만장자가 되면 실효세율이 27%로 툭 떨어집니다. 오. 이상하죠. 예. 그다음에 프랑스 전 국민의 실효세율이 52%니까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소득 상위 5에서 10%의 실효세율은 60%에 가깝지만 네. 더 부자가 될수록 실효세율이 계속 떨어지고요. 떨어져요. 억만장자가 되면 실효세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비해서 세율이 낮아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하튼 억만장자가 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아주 국소수만 부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 네.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벌어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유세를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절대 몰랐던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사실 부유세는 꽤 오래된 세금이에요.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조금 유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부자의 순자산의 부유세를 부과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다 1980년대 미국이랑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에 바람을 타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때는 12개 국가에서 부유세를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콜롬비아 이렇게 4개의 국가만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특히 스위스의 경우에는 13세기부터 부유세를 부과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칸톤, 우리로 치면 한 지방정부가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체인데요. 네. 각 칸톤마다 뭐 과표나 세율 등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튼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는 체제라서 부유세가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했음에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스위스의 부유세 부과 대상은 범위가 꽤 넓기도 합니다. 과세 기준이 순자산 7만에서 20만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부유세를 내는 거죠. 네, 대신에 그러네요. 다른 세금은 적게 내는 그런 체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평균 세율은 0.1% 정도이고 그래서 전체 GDP에서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달할 정도입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스위스 다음으로 부유세를 많이 걷는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네. 여기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이면 70만 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2억 4천만 원, 부부면 340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치면 4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세율은 중앙정부가 0.3%,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0.7%를 떼가고요. 이렇게 부유세를 걷는 세금이 GDP의 0.6% 정도니까 꽤 많이 걷고 있다는 거죠. 스페인이나 콜롬비아는 사실 부유세 세율이 더 좁아서 세수가 적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네. 여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방 정부는 뭐 국가 재정에 어쨌든 부유세라는 게 도입이 되면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국가에서 왜 부유세를 폐지를 했을까요? 이게 사실 치명적인 맹점이 이런 거예요.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버린다. 그러면 뭐 받을 방법은 그렇죠.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맞습니다. 거죠. 실제로 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이 부유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네.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로 이사를 가려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접었던 그런 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벨기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실제로 있겠네요. 스위스에서는 해외로 이주하는 부자들 때문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부유세 폐지가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부유세를 지지하는 좌파 여당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부자 입장에서는 옆 나라로 가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굳이 부유세 많이 내는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요. 부유세가 기존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부과되면 네. 한계세율이 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이건 헌법에 반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뭐 세계사적 조류로 자리 잡았던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부유세를 폐지했던 것이고 이게 부유세가 다시 부유세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네, 재정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승자가 생존해서 돈을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양극화랑 불평등입니다. 임금 뭐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자산가 같은 경우 부자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수 되거든요. 있고. 그래서 네. 실제로 198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세계인의 평균 자산이 연평균 한 3.2%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억만장자의 자산은 그 2배가 넘는 7.1%씩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양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심해지면 사실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돈 못 버는 건 참아도 집에서 장사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심리랑 예. 비슷한 건데 네.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유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부쩍 커진 겁니다. 네.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미국은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버핏세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도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군요. 버핏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맞습니다. 버핏이시겠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이름에서 따온 네. 세금인 건데 버핏 회장이 2011년에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는 나를 포함한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중산층이나 사무실 직원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건데 네. 당시 그는 자신의 실효세율이 17.4%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직원들은 번 돈의 36%를 세금으로 낸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본이득 같은 경우에 누진세도 아니고 세율 자체가 낮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팔아서 수익을 내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을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내는 세율, 실효세율은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14억 원을 초과하는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자라는 일종의 부유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건데 네. 뭐 결국 미국 의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과거 저성장 시대의 재정 적자, 그다음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커진 재정 적자 문제로 사실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늘려놨던 사회보장 지출은 줄일 수가 없고 세금은 걷기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부유세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슈퍼리치들 그 부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뭐 세금 도입된다고 해도 그렇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크만 교수를 비롯해서 슈퍼리치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보고서가 네. 국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부유세를 같이 도입해야 해야 된다. 한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OECD랑 G20 국가가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 한세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부유세도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쪽 세율이 낮으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 이게 쉽지 않다는 건데 그렇죠. 여튼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출국세라고 하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할 때 주식 같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사실 팔지 않으면 이거는 실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국하는 순간 국적이 바뀌는 순간 이건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부유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게 사실 어려워지기 때문인 건데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고 이제 그렇죠. 세금을 세금 매기는 내는 거라 것보다 그게 낫다.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유세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실증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네. 연구를 보면 지난 50년간 스위스의 불평등 문제를 추적한 보고서인데 한 개의 부유세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5년 후에는 상위 1%의 부유층 집중도가 18%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유세율이 오르면 당연히 부유층 집중도가 줄어들겠죠. 그 말인즉슨 불평등 문제가 완화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주크만세가 프랑스에서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해요. 여하튼 돈이 필요하고 세금을 더 거둘 데는 없고 더구나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니 가능성은 꽤 커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걸 물꼬로 해서 부유세 도입 논의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예.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 체제를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서가 바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부유세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조금 과하다. 이런 뭐 평가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앞으로는 상식이 되는 세상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많은 논의가 또 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여론이 좀 찬성하는 분위기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군요.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항상 물음표가 맞습니다. 지어집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부유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The Bird and the Bee의 Rich Girl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